안녕하세요. 역서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10부입니다. 미 육군에서 메가더 장군의 주장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만, 오키나와로 가자는 미 해군의 작전이 아닌 1944년 9월 필리핀 탈환전을 승인했습니다. 1944년 10월 필리핀의 레이테 섬의 상륙, 미 해군은 레이테 서섬을 사수하기 위해 일본 해군과 레이테 만해전에서 승리하였고 1944년 12월 레이테 섬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1945년 1월부터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이자 가장 메인 섬이었던 루손섬 장악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945년 3월이 되면 사실상 미군이 루손섬마저도 장악하면서 필리핀을 완전히 탈환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대신 필리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주도권을 육군에게 뺏겼다고 생각했던 해군은 대만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오키나와를 공격하고 싶어 했죠. 해군이 오키나와를 원하던 것을 파악하고 있던 육군에서는 정치적 딜을 제안합니다. 해군의 오키나와 점령전에 육군이 도울 테니 이에 앞서 미 육군이 먼저 이오지마 섬 점령에 이 해군이 육군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이오지마 섬은 일본과 사이판 사이 정 가운데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한 섬으로 화라산이 있는 화산섬이랍니다. 그런데 미군과 국방부 내 여론은 이오지마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컸습니다. 미국 내 회의적인 여론을 의식했던 미 육군은 미 해군에게 상부상조하면서 이오지마 공격을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 해군도 추후 오키나와 작전의 담보로 이오지마 공격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군은 왜 이오지마를 원했을까요? 1944년 6월에서 7월 사이판 전투와 필리핀 해해전 그리고 괌 탈환전으로 마리아나 제도를 장악한 미 육군은 이 마리아나 제도를 폭격기 기지로 활용합니다. B-29 폭격기들이 마리아나 제도의 비행장과 활주로를 이용해 이후 일본 본토 폭격 작전을 나섰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비했습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나 제도가 일본에서부터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 기착지로 이오지마 섬을 활용하면 분명 효과적으로 폭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육군 쪽에서 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폭격기 중간 지점 활용 그 외적으로는 딱히 이오지마의 중요성이 없었지만 육군은 일본 본토의 폭격을 고려해서 이오지마 섬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때는 필리핀에서 한창 이 루손섬의 마닐라 등지에서 루손섬 장악을 위한 전투가 이어질 때였습니다. 이때 동시에 미군은 이오지마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오지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이 이끄는 2만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미군이 언젠가 이오지마로 오리라 예측을 하고 있었고 지하 갱도를 비롯해 섬 곳곳의 방어 장비와 시설을 대폭 강화해 두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해병대 3개 사단이 이오지마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상륙 작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간 태평양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상륙 작전을 펼쳐보였습니까? 그때마다 일본군은 매번 똑같은 전술을 펼치니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선 미군이 상륙할 때 일본군이 가장 격렬하게 상륙을 저지하겠죠. 이 맹렬히 싸우다가 미군이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교두보를 마련해 놓으면은 야밤에 이 반자의 돌격을 해오는 게 일본군의 변하지 않는 방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오지마 상륙 작전에서는 일본군의 저항이 별로 없었고 미군은 생각보다 손쉽게 상륙합니다. 일본군이 미군에게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던 미군은 더 내륙으로 힘차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게 구리바야시의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반자의 돌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구리바야시는 기존의 작전을 모두 고치기로 결심, 미군이 상륙할 때가 아니라 상륙하고 나서 몇백 미터 정도 더 들어왔을 때 매복시켰던 부대로 기습하는 것이 그의 작전이었고 구리바야시의 반격은 미군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사상자가 2,000명 이상 속출합니다. 이오지마 전투 총통 틀면은 6만 명 중에서 8,000명이 죽고 2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작 한 달 만에요. 이오지마 전투 도중 구리바야시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미군에게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에게 공포심과 일본 본토에 대한 전쟁의 부담감을 주기 위함이었고 일주일을 목표로 했던 이오지마 전투가 한 달이나 걸리면서 그만큼 많은 사상자를 냈고 미군 전체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미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일본군은 2만 3천 중에서 1만 7천 명이 전사합니다. 일본군이 만들어놓은 지하 갱도는 미 공병대가 엎어버리면서 일본군 상당수가 생매장 당해버렸죠. 밀리다 밀린 구리바야시는 결국은 반자의 돌격을 시전하면서 부하들을 사주로 몰아세우고 그만큼 사상자도 많이 나왔던 거죠. 구리바야시도 전사하고요. 우리 한국인 노무자들도 많았습니다. 2월 19일 첫 상륙작전을 한 이후 3월 26일 미군은 이오지마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선 몇 가지 명장면들이 있었는데 토니 스타인이라는 상병은 전투 도중 전세가 열악하자 이 전투기에 달려있던 기관총을 빼내 개조를 한 뒤 그 기관총으로 싸우기도 하였으며 허셜 우드로 윌리엄스라는 상병은 화염방사기로 4시간 동안 일본군 7개의
2개의 진지를 개박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고 이 미군들이 이오지마의 고지 쓰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를 개항하는데 이때 이 장면을 종군 기자가 찍었고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전체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루스벨트는 이 사진의 감동을 받아 프로파간다로 활용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미국의 승리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미 해병대에서 가장 프라이드 있게 생각하는 사진이 이오지마의 깃발이라고 불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이죠. 최근까지도 이오지마 바다에서는 이오지마 전투 당시 훼손되었던 군함들의 파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이오지마 전투를 소재로 영화를 2편이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인데요. 2편 모두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약속대로 미 육군이 원하던 이오지마를 해군의 협조로 탈환하였으니 이젠 미 해군이 원하는 오키나와를 육군이 협조하여 공격할 순서였습니다. 우선 이오지마를 점령해서 미 육군 소속 항공대의 폭격기들이 이오지마를 기지로 삼아 오키나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일본 남부의 규슈섬을 폭격하여 일본의 항공전력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육군의 지원으로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으로는 미 육군 18만 명에 미 해군 무려 35만 명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미군 단독으로 전개하는 전투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오키나와에는 과거 류큐 왕국이 있었으나 이제 가제국주의 반열로 들어선 일본이 가장 먼저 식민지화한 곳이 류큐였고 이곳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해 이 시점엔 오키나와는 이미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를 지휘하는 미 해군 사령관은 레이먼드 스프론스 제독이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상륙날이 D-Day라면 오키나와의 상륙작전의 상륙날은 L-Day라고 했답니다. 상륙날은 4월 1일, 상륙 지점은 하구시만. 미 해군이 오키나와 전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병력뿐 아니라 화력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4월 1일 전에 항공기 폭격 및 함대의 지원 포격으로 무려 일주일간 퍼붓습니다. 함포 사격만 1만 3천 발, 함재기 폭격 3천 발을 퍼부었죠. 상륙 당일이었던 4월 1일 하루에만 4만 발 이상의 함포를 쐈습니다. 일본군은 철의 폭풍이라고 불렀다죠. 그리고 하구시만에 상륙 성공합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전투는 이오지마 때와 흡사했습니다. 우선 미군이 상륙하는 그 시점에는 일본군이 별달리 정하지 않다가 상륙 후 어느 정도 미군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집중포화를 쏟아붓죠. 이런 형태의 일본군 방어는 그간 일본군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만 행했던 전술이라 이 미군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목표도 미군을 상대로 승리한다거나 미군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목표는 줄 수 있는 피해를 미군에게 다 주도록 하고 최대한 미군이 일본 본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곳곳에 이 지하구를 만들고 또 오키나와의 동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곳곳에 숨어 매복 작전으로 미군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답니다. 그나마 이오지마에서 비슷한 전투를 해봤기에 이 화염 방사기를 동원하였고 심지어는 M4 셔먼에다가도 화염 방사기를 달았죠. 하구시만에 상륙한 미군은 북쪽과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이 오키나와 섬의 중심지가 아니어서 4월 내로 전부 점령이 되지만 남쪽의 경우 저항이 매우 강렬해서 전부 점령하는 데만 3달이나 걸렸습니다. 남쪽에서 미군이 고전을 면치 못한 건 일본군의 병력이 남쪽에 모두 집결해 있던 것도 있지만 미군의 상륙 지점이었던 하구시만에서부터 오키나와의 수도 슈리섬까지는 이 몇 겹의 능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방어에는 이 최적의 지형이었습니다. 하구시만에서 슈리성으로 진격하는 루트에서 1차 방어선은 가카지 능선이라는 곳인데 이 능선 하나 돌파하는데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4월 말이나 되어서야 가카지 능선 하나를 돌파하죠. 두 번째 방어선은 마에다 능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동굴기지를 이용한 일본군의 맹렬한 정이 이어졌고 이 미군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핵소고지 전투입니다. 핵소고지라는 이 준엄한 절벽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싸운 전투인데 핵소고지라는 영어로 만들어졌죠. 핵소고지를 비롯한 마에다 능선 전선에서 이 미군이 막대한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미군이 점진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피해는 커도 결론은 미군의 승리였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전투에서 거의 지고 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최후의 공격을 하자며 대규모 공세를 위해 미군 진지로 돌격했습니다. 그간 미군이 애를 먹었던 건 동굴에 숨어있어서 매복으로 공격하던 일본군이었는데 총 반격에 나서기 위해 숨어있던 일본군이 전부 다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그대로 타격이 되었고 이때다 싶은 미군의 엄청난 화력이 쏟아져 일본군 60%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능선이었던 마에다 능선도 무너지게 되었죠. 이때가 5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저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병력이 증파되니 바로 일본 전함의 자랑 야마토 전함이 오키나와를 구하러 향합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태평양 전쟁사 마지막 11부입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까지 탈환한 후 미군은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 미 육군 주도로 이오지마 전투를 끝냈고, 이오지마에 이어 이번엔 해군 주도로 4월부터 오키나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오지마에서도 그렇고 오키나와에서도 그렇고 미군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상륙 후 오키나와의 슈리선까지 진군하는데 5월 말이나 되어서야 능선 2개를 겨우 돌파해냈죠. 미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맞지만 일본군의 피해는 훨씬 더 컸고, 미군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지연되기는 했으나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일본은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병력을 증파하니 바로 일본 전함의 자랑 야마토 전함이 오키나와를 구하러 향합니다. 일본은 규슈섬에 있던 비행장에서 항공기들을 출격시켜 오키나와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 일본의 항공기들이 미군 전투기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한 대본영은 이들을 카미카제로 활용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운용했던 가미카제 작전을 기쿠스이 작전이라고 하죠. 일본 육군 항공대 측에서 먼저 가미카제 작전을 내놓자 육군에게 질 수 없다며 일본 해군도 똑같은 가미카제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단 비행기가 아닌 배로 말이죠. 야마토 특공작전은 야마토 전함이 미 함대의 포위를 모두 뚫고 오키나와 해안가에 상륙한 다음 모래밭에 전함을 쓰러뜨리고 고정포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전함을 고정포대로 활용하기 위해 배와 배 안의 승조원들을 모두 희생하겠다는 정신나간 작전이었습니다. 애당초 야마토 전함으로 그 많은 미 함대 포위를 뚫는 것도 말이 안 됐죠. 일본 해군의 실질적인 목표는 미 해군도 죽음을 불사안고 싸웠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층의 무능하고 정신나간 결정으로 일본 내부적으로도 모두가 아닌 걸 아는 상황에 별 수 없이 출전을 해야만 했으며, 야마토의 출전 날짜와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던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117대의 함재기들을 출격시켜 야마토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결국 야마토 전함은 오키나와 해안가에 가보지도 못하고 격침되어 버렸습니다. 폭격을 받던 중 고정포대를 위해 준비해온 1170발의 주포탄이 유폭되는 바람에 엄청난 화약 폭발 사고가 일어나 격침도 아주 처참한 격침이었습니다. 승조원 3000명 중에 270명 제외 전원 사망했죠. 세상 쓸데없는 특공작전이었습니다. 야마토 특공작전의 실패가 있고서도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작전 기쿠스이 작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2달이 약간 넘는 기간 총 10차례의 가미카제 작전이 펼쳐졌고, 가미카제 자살 특공만으로 침몰된 미 함정은 10척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가미카제로 이른 일본 항공기들은 무려 1400에서 1800기나 되었죠. 5월 말부터는 미 육군이 오키나와의 최종 목표 지역이었던 슈리성에 무한한 화력을 퍼부었고, 슈리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미 슈리성에 있던 일본 지휘부는 남쪽의 키안 반도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난 상황, 이제 키안 반도로 도망친 일본군을 소탕하는 단계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참상이 이 키안 반도를 둘러싼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오키나와에는 이 현지인을 비롯한 일본인 민간인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키안 반도의 각종 석회 동굴 곳곳에는 민간인들과 일본 군들이 뒤섞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키안 반도의 잔존 일본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수도 없이 휘말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지휘부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미군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가 없었죠. 여기에 동굴에 같이 숨어있던 일본군도 잔혹함의 끝을 보이고 마는데요. 동굴에서 미군에게 항복하러 가고 싶은 민간인들은 다 나가라고 한 뒤 진짜로 동굴을 나가면은 기관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은 오키나와 민간인들끼리도 동굴에서 서로 죽이는 집단 자살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는 군인들보다 민간인 사상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월 22일 오키나와 전투는 끝이 납니다. 남은 일본 지휘부들은 할복하였고 미군의 성조기가 오키나와에 개항되었습니다.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군은 오키나와에 미군정을 실시하였고 1972년이나 되어서야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반환하였죠. 오키나와까지 점령했으니 이제 다음은 일본 본토였습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은 이미 오키나와 전투 이전부터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 폭격기들을 통한 공습이었죠. 애당초 미 육군이 오키나와 전투 전에 이오지마를 고집했던 이유도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죠. 이오지마를 중간 기착지로 한 B-29 폭격기들의 일본 본토 폭격은 미 육군 소속의 항공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전후 미 공군의 대표적인 매파가 되는 인류를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자신하던 커티스 르메이 중령이었죠. 커티스 르메이는 정밀 폭격이 아닌 전략 폭격을 지향했습니다.
전략 폭격은 적국의 모든 전쟁 의지를 깎아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굳이 산업시설이 아니더라도 민간인 지역에도 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민간인 피해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심겠다는 폭격이었습니다. 르메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 중엔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더군다나 르메이가 이때부터 폭격에 쓴 폭탄은 화염에 점성을 넣어 쉽게 꺼지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위탄이었죠. 일본의 가옥이 대부분 목조 건축이었기에 소위탄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폭격기 B-29 총 334대가 출격합니다. 이 334대에 탑재한 소위탄의 양이 무려 2,000톤. 3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 엄청난 규모의 폭격기들이 일본 도쿄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소위탄 32만 발을 투하, 일본 본토에선 지옥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었죠. 도쿄 대공습이 집중된 스미다강 인근엔 민간인이 무려 7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인구 밀집 지역이라 미군에선 애초부터 공습 타깃 지역으로 삼았던 거죠. 미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니, 르메이의 예상 그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목조 건축에 소위탄 불이 붙어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채 옆에 불이 붙었고 하필 바람까지 불자 순식간에 용암 같은 불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죠. 일본인들은 집을 지킨다고 나오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죽은 경우가 허다했고요. 이 새벽에 놀라 집 밖으로 나온 도쿄 시민들이 스미다강 다리로 많이 모이면서 이곳에 엄청난 혼란 상태가 되어버렸고 강에 뛰어든 사람들은 강물에 쪄 죽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사상자 8만 명 이상, 부상자 4만 명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 중 1만 명은 조선인이고요. 스미다강 일대는 아예 벌거숭이 동네가 되어버렸고 일본의 수도 도쿄는 이날 죽어버렸으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1945년 6월 오키나와를 점령하면서 미군은 이제 지상군의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의 작전명은 몰락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가 한창이던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미 33대 대통령으로 승계하였죠. 1945년 5월에는 독일이 패망했고 6월 오키나와 전투까지 끝난 뒤 7월에서 8월 연합군의 수상들이 독일 베를린의 근교였던 포츠담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뒤 일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 포츠담 회담이 오고 갈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트루먼은 일본 본토의 상륙 작전이었던 몰락 작전을 취소하죠. 이 보고는 바로 원자폭탄 실험, 일명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래 초극비리에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개발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부터 시작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였죠.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핵폭탄 연구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자 1945년 7월 16일 포츠담 회담 하루 전날 뉴멕시코주의 엘러모고도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 결과 성공! 이 실험이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떨어뜨리냐는 문제도 논의를 해봐야겠죠.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기 몇 달 전에 이제 거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던 시점이었던 1945년 4월 목표 선정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회의 결과 교토, 히로시마, 니가타, 기타 큐슈, 요코하마 등 5곳을 정하였는데 이 중 가장 최우선 폭격지는 히로시마와 교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스 장관은 교토에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며 빼버렸죠. 7월 교토 대신 들어간 게 나가사키였고 최종적으로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는 심지어 미군 육해군 측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이 일본 본토 폭격 비행단 기지가 있던 티니안 제도로 후송이 되었는데 공습을 총괄하던 커티스 르메이조차 작전의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포츠담 선언을 무시하고 1억 총옥세 이따위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었죠.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B-29 폭격기에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싣습니다. 1945년 8월 6일 몇십 대 몇백 대씩 출격하던 그간의 B-29 폭격기와는 달리 이번엔 고작 한 대의 B-29가 출격했습니다. 하달된 목표 지점은 히로시마이지만 날씨 상황에 따라 수정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히로시마는 매우 날씨가 좋았고 에놀라 게이는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반경 내 모든 생물체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준이랍니다. 빛의 온도가 태양의 온도의 반이에요. 리틀보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 단 한 번의 폭발로 약 6만 명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사능을 뒤집어 쓴 검은 비가 내렸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너무 답답했는데요. 일본은 자체 원자력 연구자들을 히로시마에 보내 확인시켰는데 이들은 누가 봐도 원자폭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원자폭탄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도 일본이 항복하지를 않자 미군은 계획했던 한 발을 더 쓰기로 합니다. 이번엔 펜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이번에 복스카라는 이름의 폭격기가 펜맨을 싣고 출격했습니다. 복스카의 목표는 고쿠라였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다면 다른 곳으로 목표 지점을 바꿔도 좋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필 고쿠라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복스카는 선회하여 나가사키로 향했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폭탄 투하 도중 바람이 불어서 이 목표 지점보다는 몇 킬로 떨어진 인적이 없는 곳에 투하되었고 나가사키 지형상 폭탄의 여파가 주변의 산에 가로막혀 피해의 규모는 히로시마보다는 적었는데 그래도 3, 4만 명이 사망했으며 역시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차례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음을 판단하였고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대누는 무조건 항복을 라디오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도 마무리되었고 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났던 거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